성북문인 이화의 주인공은 임화입니다. 우리에게 평론가이자 시인으로 잘 알려진 임화는 서울 성북구와 인연이 깊은 문인입니다. 1908년 낙산에서 태어난 임화는 고향을 버리고 방랑할 마음이 있는가에 대한 삼천리 문학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자신의 고향이 서울 낙산리치라고 언급하였습니다. 그는 낙산에 대해 특별히 그리워하는 바는 없으나 타지를 돌아다닐 때 그것에 대한 깊은 애정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학창시절 문학소년이었던 임화의 문학에 대한 열망은 청년 시절에 빛을 발했습니다. 1926년부터 성화라는 필명으로 시와 평론을 발표한 그는 다다이즘과 프롤레타리아 사상에 고취되어 다수의 작품을 집필했습니다. 그의 시 무어천리와 서정수 시에는 사회적, 예술적 전통을 부정하는 그의 다다이즘 성향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후 그의 관심은 계급문학으로 이어져 지구와 박테리아, 우리 오빠와 화로 등 다수의 시를 집필함으로써 식민지 조선의 대표적인 경향파 시인으로 부상했습니다. 당시 임화를 눈여겨봤던 카프 상림 멤버이자 시인인 박영희에 의해 임화는 1928년 7월에 카프의 중앙위원으로 활동을 시작하여 이후 서기장직을 맡습니다. 임화는 기존의 계급문학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치열한 이론적 노력을 기울여 리얼리즘론, 소설론 등의 분야에서 성과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이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1934년 카프의 가맹단체인 신권설사에 일제의 고등계 경찰이 들이닥치면서 임화를 비롯하여 박영희, 윤기정, 이기영, 한설야 등 카프의 핵심 인물들이 체포됩니다. 임화 또한 이때 검거되나 폐결핵의 악화로 훈련합니다. 이후 임화는 병을 치료하기 위해 경성과 평양, 마산 등을 오고 갑니다. 임화가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미타사에 오게 된 건 역시 이 무렵입니다. 임화는 1935년 4월 미타사로 거처를 옮겨 그해 7월까지 머물렀습니다. 조선문단 1935년 7월 호에는 시인 임화의 부부는 그 뒤에 어찌 되었나라는 제목으로 당시 임화의 소식이 전해진 바 있습니다. 해당 작품은 임화와 결혼했던 이계래를 우연히 만난 임화의 보성고고 복문인 기자가 평양에서 서울로 임화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은 후 임화가 휴양 중이라는 미타사에 찾아가 임화와 대화를 나눈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신설리에서 내려서 수소문 끝에 기자는 임화의 처소인 미타사에 도착합니다. 당시 기자는 오랜만에 만난 임화의 병색이 깊은 모습을 보고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미남자라고 놀려주던 그 얼굴은 찾아볼 길이 없고 빼때 말랐다. 이후 임화는 성북구에서 보냈던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문학작품들을 집필합니다. 동아일보 1936년 6월 28일자에 실린 그리운 녹향에는 어린 시절 정릉에 대한 임화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해당 작품에서 임화는 어머니와 결혼한 누이를 따라 정릉천에서 놀고 목욕을 했던 기억, 신흥사에 들러서 어머니와 합장했던 기억 등을 묘사하면서 현재는 한가한 남녀의 유흥지가 된 정릉의 옛 모습을 회상했습니다. 만일 인생이 그렇게도 아름다운 것이었다면 문학은 없었을지도 모른다. 문학은 분명히 인간이 살아가는 평생에 부딪혔던 수많은 장애에 대한 고통의 소리였다. 광복 후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임화는 서울로 내려와 조선문화총동맹을 조직하고 부위원장으로 활동했습니다. 이후 그는 1953년 북한에서 북한의 최고재판소 군사재판부에서 미제 간첩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고 처형당하면서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시인이자 평론가로 인정받았던 임화는 생전 80편에 가까운 시와 200편이 넘는 평론을 집필했습니다. 그가 봄부터 초여름을 보냈던 미타사는 그 초여름날을 기억하듯 8월의 청록이 무성했습니다. 시인이자 평론가, 배우였던 임화의 다사다난한 삶은 이곳 성북구에 고요히 잠들어 있습니다.